한 30년 이렇게 기업 생활을 했고, 처음에 8년은 모토로라고, 5년은 릴리, 한국 릴리, 그리고 구글 코리아에서 12년, 또 미국의 본사에 가서 4년, 그래서 총 한 30년 이렇게 지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연봉이 베이스가 있고, 보너스가 있고, 스탁이 있거든요. 주식은 워낙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디렉터 정도면 한 5억에서 한 10억까지.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달라서 그 정도 같습니다. 구글에 제가 조인했을 때는 정말 10명도 채 안 되는 팀이었고, 저는 구글 코리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총괄로 왔고, 그때 당시는 각 부서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죠. 사장님도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해요. 사실 그 외국계 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도 그렇고 자기 포지셔닝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 자리에서 뭐 잘하면 A0 아니면 A- 그 정도지만 내가 정말 아웃스탠딩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구글에서는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사의 기회를 봤는데 딱히 제가 갈 때도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인터내셔널 미디어 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없는 팀을 제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다. 네가 와. 이렇게 돼서 제가 갔거든요. 약간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쨌든 구글 코리아에서 임원이었잖아요. 네. 본사로 가는 건 또 다른 말이란 말이죠.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는 내가 짱인데 맞아요. 본사 들어가면 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성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성장이 내 성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구글 코리아에서 12년 있었지만 내 성장이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퇴사하고 이러다 은퇴하고 의미 없게 회사 생활 하다가 저한테는 오히려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겠다. 간다라고 비행기표까지 딱 사놨는데, 이제 내가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인맥도 다 구축해놨고, 여기 있으면 뭐 한국은 또 이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다 뭐 전무님 이러기도 하고, 비서분도 계셨고, 사실 일하기도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근데 미국에 가면은 정말 제가 디렉터지만 영수증 붙이는 것부터 다 해야 됐고, 저를 아는 사람 없으니까 다 빌드를 해야 됐고. 그런데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머물겠다. 커미수님도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걸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하고 싶었느냐?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본사에 가셨어요. 네. 본사에 가셔서 적응을 막 하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하루아침에 퇴사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간밤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고 회사 그 인박스를 딱 여는데 얘가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빙빙 돌아가서 뭐 버그가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되게 긴 문장이었는데 중간에 We no longer have a job for you at Google.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 잡이 없어.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장난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장난 메일이다. 장난을 쳐도 이렇게 믿을만하게 쳐야지. 그러면서 그 메일을 닫았거든요. 저를 미국에 오게 해주신 분이 전화해서 Are you okay? 그러는 거에서 저는 이게 간밤에 지진이 났나? 그러니까 거기 지진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왜 나보고 Are you okay라? 그래서 I'm okay. 근데 what's wrong?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메일 안 읽었어. 12,000명 해고가 간밤 발표에 있었고 너 팀이 다 임팩트가 됐고 그 전화 받는데 전혀 이게 현실인가? 현실감이 전혀 없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 잘 일하고 빠이하고 내일 보자고 했는데 엄청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다시 열어봤죠. 이메일을 읽어도 영어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그리고 저는 정말 뼛속까지 구글 넣어요. 저는 구글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요. 저를 내쳤지만. 근데 이렇게 왜 남자친구한테 차인 듯한 느낌이잖아.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난 퍼졌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배신감 너무 컸고, 제가 사실 하루는 기다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메일을 잘못 보내지 않았을까? 미안. 내가 메일 잘못 보냈어? 가능성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왜냐면 구글을 16년 동안 다니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런 게 쉽게 안 그려지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불안했고, 근데 이제 처음은 이게 뭐지라는 게 너무 비현실감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칼렌더를 딱 열면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말 타개를 해 나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빈 칼렌더에 시간이 많고 이러면 오히려 에너지 레벨이 다운되고 이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빨리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주말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한번 목록을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일하기, 그 다음에 운전사 되기, 그 리스트를 쭉 적어보고 그냥 바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직장을 트레이더조라는 미국 이제 슈퍼마켓에 이제 마트 알바생이 되기로 시작을 했죠.
커리어가 엄청 탄탄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직을 해야겠다, 직장 네.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왜 아르바이트였는지가 네. 또 궁금해요. 일단 저는 회사 생활을 30년을 했잖아요. 레이오프 되면서 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최소한 6개월은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보자. 너 여태까지 회사 생활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너가 좀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봐. 그럼 나 프로젝트 한다 해서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한 거죠.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캐셔부터 뭐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하는 거죠. 불안감은 따로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죠. 제가 이제 트레더조를 용기 있게 지원서를 냈죠. 낼 때도 제 이력서를 쓰면서 내 이력을 다 지워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봐서는 안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고스펙이. 예, 예. 온라인으로 내야 되는데, 근데 혹시 저쪽에서 내가 장난을 했다 생각할까봐, 그 다음 월요일 날에는 프린트를 해갖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이거 온라인으로 냈지만, 나 진짜 아주 정말 오고 싶어. 그리고 이제 내고 왔고,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열흘 안에 첫 출근을 하는데, 이게 트레더조 옷인데요. 아. 여기다가 이제 이력표를 붙이고, 이제 집에서 막 나가려고 해요. 현관문을 여는데, 내가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육체적인 노동도 걱정이 됐고, 또 하나는 난 구글 임원이었는데, 디렉터였는데, 난 진짜 이제 알바생이 되는구나. 현관문을 나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그 트레더조의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인데, 그걸 못 열겠는 거예요. 난 진짜 되는구나. 난 진짜 캐셔가 되는구나. 진짜 마트 알바생이 되는구나. 근데 그 한 발을 못 디디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문을 열면서 남북 그 국방 분계선 그 노란 선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한 발 넘었을 때 정말 왜 달걀이 알을 깨고 나온 듯한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라는 게 느꼈고 물론 첫날 감자 박스를 드는데요. 벌쩍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쉽지 않죠. 이렇게 제가 딸려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육체 노동이 쉽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캐주얼 하게 되면은 이제 스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 정도가 냉장 아니 냉동식품이에요. 그러면 손이 너무 시린 거예요. 집에 와도 손이 시리고 수영이 더 중요하다 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게 되면 손이 너무 시린 거예요. 손이 왜냐 항상 반 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먹 쥐고 수영했어요. 이렇게. 자유용하실 때. 예, 안 나가지만, 그래서 수영은 해야 되겠고, 체력은 관리해야 되겠고, 근데 손은 시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6개월 넘기니까, 이제 지금 다 괜찮아요. 저도 이거는 이 정도로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트레더조에 근무하면서 매장에서 근무했지만 제가 이제 6개월에 섹션 리드라고 해서 그 섹션을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도 신성식품 있고 뭐 생활용품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제가 막 실험하는 거예요. 얘를 옆에 놨다가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오히려 필드에서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케팅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의 그 능력도 활용하고 그걸 계속 적용하는 거여서 내가 리테일 산업까지 오히려 확장한 거다. 전 리테일 산업에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되게 달라 보이지만 제 그 기본 근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그걸 투영하면서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는 모토로라, 방송통신, 릴리, 제약회사, 구글 온라인 회사. 근데 저는 1년 동안 리테일 쪽도 공부를 했고 이제 스타벅스 하면서 푸드 앤 베버리지라서 F&D도 경험했고 리프트를 하면서 저는 물류나 트랜스포테이션의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펫시터도 하면서 펫 산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신세계의 그 사장님 누구시죠? 회장님? 유명하신 분? 정용진 사장님이 당신 와서 신세계 맡으세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제목으로 나가주셔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타벅스에서 와서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 내가 어떤 데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산업군이 정말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인사이트를 여러 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가 퇴사를 당했기 때문에 네.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로이스님처럼 이렇게 된 김에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네. 그리고 여기서 최소 하나 두 가지라도 배워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차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퇴사를 원할 때 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엔잡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년 뭐 1년 좀 넘게를 되돌아보면 저는 30년을 기업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또 다 잘 나가는 기업에서 정말 남들이 꿈의 직장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얘를 또 정말 사막 한가운데 둬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시스템이 달라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산업이 달라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내 버블 안에서 밖에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AI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줬어요. 요즘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공기업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하시는 게 당연한 세대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만 봐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졌고 회사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개념도 이제 네. 좀 희미해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 회사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와 네. 이런 게 너무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 그것들이 꼭 회사라는 테두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찾고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건데 아마 내재됐던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배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하고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의지와 그런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걸 또 극복하고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새로운 곳에 노출되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맷집을 배운 거고 우리는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배우는 거거든요. 20대에는 대학교, 뭐 스펙, 그리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30대가 돼서 사춘기가 많이 들어온다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맞아요. 그런 30대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네. 말씀을. 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물론 저희가 본업이 되게 중요해요. 회사 뭐 아니면 근데 그 본업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 열정 포인트를 열어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이드 허슬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이드 허슬은 뭐냐면 내 본업 이외에 자기 열정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걸 사이드 허슬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조에는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만 일을 하는 사람, 일주일에 뭐 4시간 일하는 사람. 근데 뭐 꼭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사이드 허슬 하는 걸 너무 강추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 20, 30대 분들 본업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호기심 있으면 열어놔라.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바리스가 됐든 아니면 바텐더가 됐든 그러면 자기 그 열정이 자기 본업까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20, 30대 여러분, 그 사이드 허슬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드려요. 저도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만 다닐 때는 오히려 퇴근한 다음에 그냥 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네. 뭐 그냥 하루가 마무리되는데 퇴근한 다음에 저는 퇴사를 준비하면서 네.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한 다음에 1시간, 2시간 유튜브에 쓰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시간에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서베이 데이터도 있어요. 본업 이외에 자기 사이드 허슬을 열정 프로젝트를 갖고 왔을 때 본업까지 더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력 관리는 되게 중요하다. 모든 것의 실력이나 인간성도 체력에서 나온다. 제가 피곤하면 친절할 수가 없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착한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와이프가 될 수 없고 일 잘하는 사람 절대 못 돼요. 왜냐면 힘든데 아이도 내겠어요? 힘든데 더 하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체력은 정말 중요하고 실력의 정말 큰 부분이다. 저는 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체력. 이제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제가 정말 영어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미국에 간 지 5년 됐어도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예전에는 3시간 이상은 영어에 투입을 했어요. 영어가 주는 기회문은 너무 커요. 인터넷에 모든 정말 디지털 문서를 다 뒤져보면은 56%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광고가 영어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어를 알면 정말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 말로 된 인터넷 문서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가 안 돼요. 0.7.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검색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액세스가 절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기회의 문을 정말 쫙 넓혀준다. 진짜 제가 와보니까 쫙 넓혀져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하시라.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같아요. 우리 네트워크는 왜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취업하실 때 링크드인이나 뭐 리멤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링크드인에서 그 포스팅이 있어도 그것만 갖고 어플라이해서 되는 사람은 10% 미만, 85%가 네트워크. 아는 사람의 건너래도 그렇게 건너서 된 사람이 85%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빌드해 놓으면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는 명함 받으면 그냥 다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이 사람 언제 또 만나겠어 이러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 네트워크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칼렌더를 활용하라. 내가 뭐 할 일 있으면 칼렌더에 잡아놔야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해야 할 목록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넣어놓고 만약에 할 수 없고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죄책감만 줘요. 왜냐면 해야 되는데 짐 같아요. 짐 같고. 근데 그게 정말 해야 될 게 일이면 넣으세요. 그래서 칼렌더를 정말 활용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묶을 수 있는 건 묶어라. 왜냐면 우리가 다 24시간을 살지 뭐 어떤 사람 24시간 뭐 48시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력 관리와 영어를 묶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들으면서 달리기고. 그래서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묶으면 1시간이지만 2개를 나 할 수 있어서 묶을 수 있는 거 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짬 시간을 활용하라. 저희가 이제 미팅을 잡게 되면 한 미팅하고 한 30분 뛰어났다가 30분.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은 뭘 하기에는 너무 짧고 쉬기에는 좀 길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미팅을 3시간 다닥다닥 하고 1시간 반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렌더를 잡을 때 딱딱딱 묶을 건 묶고 짬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게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놓아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다이어트 하면서 치팅데이 있잖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가다 보면 언제나 번아웃이 올 수 있고 현타가 와요. 뭘 위해서 무슨 무기영화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놓아주는 하루 갖고 가라. 이건 정말 꼭 필요해요. 그러면 그 놓아주는 날은 보통 어떤 거 하셨어요? 그 테마를 정해요. 오늘은 500보를 넘게 걷지 말자. 그럼 막 부엌 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큰 걸음을 가고. 그러면서 책 읽고 누워서 뭐 하고. 어떤 날 저는 영화의 날이라고 정하면 아침 조조부터 심야를 봐요. 그래서 6개를 때리고 오는데, 물론 영화 이거랑 막 섞이기도 하지만 뭔가 테마가 있다 보니까 나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놓아주지만 약간 테마는 갖고 가는, 이렇게 지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쉬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쉬면은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쉴 때도 유튜브 어제 올렸던 거 반응도 어떻지? 콘텐츠 다음 주에 찍을 거 뭐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쉬고 다시 책상에 앉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땐 나가야 돼요. 저는 하이킹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걷고 뛰다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 앉아있으면 뭔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누워있어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나가서 걷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디지털에서 멀어지는 것도 약간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번아웃이 오셨을 때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 저는 작년에 갑자기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가슴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치앙마이 혼자 갔다 왔거든요. 수첩 하나 들고 왔는데 거기에 계속 뭔가 적으면서 원인을 찾으니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도 번아웃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저도 겪었고, 근데 하나 먼저 자기 자신 체크해 볼 거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의미를 못 찾는 거. 내가 일은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게 브라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의미를 못 찾는 거. 그러면 의미 찾는 열정 프로젝트를 하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거, 밸류를 두는 거. 보아웃. 내가 약간 배우는 게 아니고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성장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내 성장 고리를 잡아라. 뭐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 뭘 배우든. 근데 이제 정말 번아웃, 정말 해도 목까지 차오르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마케팅의 헤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마케팅도 해, 전 세계에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해봐. 그러니까 저를 또 너무 저를 인정해 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여서 오케이 할게. 그래갖고 이제 2개를 했단 말이죠. 좀 세한데요? 했는데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200% 넘기를 해더라도 얘도 만족 못 시켜주는 것 같고 얘도 만족 못 시켜주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 정말 3시간도 못 자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 때 있는데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 너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 마케팅 안 할게. 놓았어요. 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도 저 마음속 싸웠죠. 너 여태까지 해왔고 너 인정 더 받고 너 놓으면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근데 저는 또 내가 잘하고 기쁘고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해. 내가 놓는다고 뭐 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번아웃을 그렇게 극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쪽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첫 번째, 자기만 돋보게 일하는 사람 절대 오래 못 간다. 지금 당장은 빨리 승진할 것 같지만 이분은 절대 큰 리더가 못 돼요. 내가 빛나는 것만큼 동료 아니면 팀원들을 빛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일은 최고가 돼야 돼요. 자기 일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뭐 5개 다녔다고 사람들 와하지만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 최고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커머스를 맡았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대학원을 다닌 거고, 자기 도메인 영역에서 최고가 되라.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문화 같아요. 내 자신이 회사에 잘 흡수되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키우게 하는 그런 약간 큰 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지만 오래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빨리 승진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왜 저 사람 승진했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회사는 알아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백인지 찐인지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티를 내야 된다. 회사에서는 내가 그냥 묵묵히 할 일만 하면 알아주진 않는다. 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네, 내용인 거죠? 맞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남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데 목적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걸 한 거에 있어서 난 이걸 배웠어. 다음번에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거야. 다르게 할 거라고 여기서 이걸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그냥 돋보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목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본사에 가는 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본사에 있는 사람이나 더 저 높은 사람은 어떤 자리가 났을 때 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알리는 건 중요하다. 예,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불평하는 거. 물론 저는 건설적인 비판은 너무 중요해요. 그거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컴플레인만 하고 대안이 없는 사람은 클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레벨을 다른 사람들 것까지 드레인 시켜요. 그러니까 기빨리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속 부정적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아마도 공통적인 특징은 에너지를 정말 뿜뿜 발산시키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은 좋고 대안 있는 비판 정말 중요한데 그냥 단지 불평만 하는 거는 힘들다. 그런 것도 일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들도 정말 많거든요. 원로한다, 월급 루팡한다. 회사에서 뭐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네. 오래 다닐 회사도 아니고 네. 그냥 나는 월급 나오는 거 받으면서 할 만큼만 한다라는 사람들 그런 인식들도 너무 많아졌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분이 원로 하면서 행복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행복할까? 전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행복함을 느끼면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가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제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애써서.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언제 어떨 때 행복한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나를 브랜딩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1년차, 2년차, 3년차에 적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뭐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개인이 왜 브랜딩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뭐 로이스 아니면 커밍슨 그러면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일을 하는 모습 이런 거를 갖고 남들이 기억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로이스 그러면 에너지 많은 사람 이게 있거든요. 구글이란 넷데르가 없어도 사람들이 로이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리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의 밸류를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뭘 줄 수 있는가 그걸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알리는 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네.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먼저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맞아요. 나를 뭐 컨텐츠로 알리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지가 되든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첫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거잖아요. 네. 구글을 퇴사를 하시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시작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망설임이 있고 네.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 비웃으면 어떡하지? 걱정들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시면은 네. 불안한 거는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 근데 리프트를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끝냈어요. 모두 교육도 받고 다 라이센스 다 받고. 근데 첫 운전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안함은 해야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냥 안 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스타벅스 한다고 했을 때 로이스 그거 되게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되게 걱정했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문을 받는 것도 어렵고 왜냐면 영어 발음도 너무 제에 가깝고 이 사람은 그냥 바닐라 라떼에 뭐 디카페인이지만 저는 바닐라 시럽을 찾아야 되고 라떼를 찾아야 되고 크기를 또 찾아야 되고 주문을 받으려면 뭐 대여섯까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게 현실로 일어났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 이제 손님 오면 주문 받을 때 by the way this is my first week I'm quite slow. I'm learning. Next time I will be, much better. 다 알지. 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제 다 해주거든요. 천천히.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법은 하는 것이다. 그밖에 없어. 해결책은.
근속 15주년 16년 차에 퇴사를 했고요. S그룹에서 근무를 했었고 연봉은 성과급 포함하면 억이 좀 넘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15년을 회사 생활했으니까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업무라고 하면 제가 CEO 블로그, CEO 생각을 대필해서 게시물을 작성해 올리는 업무를 했었고 CEO 조회 방송에 원고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을 방송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과 직업의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저도 어느 직무를 맡을 거야 라기보다는 대기업에 가야지. 왜냐면 난 거기서 오래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직장인지 보다는 어느 업무인지가 중요해지니까 퇴사가 유행이다 라기보다는 개념의 전환이지 않을까? 보통 3년 차면 퇴사 욕구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369라고 하죠. 네, 보통. 보통. 저도 3년 차 때 되게 퇴사하고 싶었어요. 그때 일이 뭐 마음에 들진 않았고 되게 위축되고 그때 사실은 그룹 신입사원 인문교육 지도 선배로 선발이 돼요. 해보니까 교육이란 업무가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네. 뭔가 재밌네. 좋아할 수 있네. 이건 잠을 안 자도 기쁘네. 이런 보람도 생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서라고 지원을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기에 뼈를 묻고 싶었죠. 보여줘야 된다. 나는 여기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야. 인사에서 너무 발령 잘 냈어. 이걸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부장님이 뭐 이런 제도를 기획해봐. 그럼 사실 우리는 이전 보고서를 막 보고 조금 나아지는 제도를 기획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통 작년 베이스로 갖고 와서 맞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조금 하잖아요. 보통. 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겠어. 이런 이제 결심이 있으니까 경제 경영서 200권을 읽었거든요, 한 해에. 근데 이제 이 분야에 통달하고 말 거야. 논문도 찾아 읽었어요. 관련 업무. 그러니까 24시간이 자는 시간 제하고 회사 생각만으로 가득 찼던 걸 정말 좀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딱 기획을 만들었죠. 그래서 딱 가져갔더니 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상무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 방식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나서 현장 부서들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반응이 오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안에서 이런 존재감이 있고 맞아요.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 근데 하반기에 딱 보고서를 가져갔는데 상무님이 더 뭐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반기 때 딱 파격적인 약간 좀 새로운 걸 해냈다 보니 하반기도 기동들 기대하셨겠죠, 그분들은. 저는 이미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뭘 만들어냈고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래서 책을 더 읽고 경제지를 막 찾아보고 타사에 전화도 해보고 근데 생각이 그렇게 쉽게 딱 업그레이드 되진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자꾸 저를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일로 빠져들고 처음에는 일 몰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일 중독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던 게 작아지고 짐이 됐던 거죠. 짐이 되고 그러니까 더 뭘 해야 될 것 같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에요. 120% 했더니 인정받았어. 그럼 회사는 150% 해. 근데 나는 20에서 50까지 올릴 30은 없으니까. 이미 나는 100에서 20까지를 더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30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초조하고 막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쳐가고 그렇게 에너지 쓰고 나니까 회사 밖에 나는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홍보실로 갔는데 사실 경영혁신팀의 업무는 제가 지원해서 한 업무고 좋아했던 업무니까 더 잘하고 싶었던 게 납득이 돼가 가니까 좀 지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제 홍보에 갔더니 저한테 편집 기술을 배우라고 하니까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나 과장급인데 갑자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편집을 배우라고 하고 네, 그것도 캡컷, 블로 이런 거 아니고 아비드라고 이게 방송국이나 영화에서 쓰는 편집 기술인 거예요. 책도 잘 없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잘 배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혁신파트 6년 동안 내내 조금 뻔뻔스럽게 얘기하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았으니까 못하겠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난 일을 계속 잘했고 그거의 퍼포먼스를 기대 이상을 내는 친구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편집을 못합니다. 이걸 못하니까 갈아 넣는 거죠, 시간을. 저 그때 애엄마였는데 애가 엄마는 도대체 평일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새벽 2, 3시 퇴근은 그냥 일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6시간, 7시간, 8시간 뭐 그 시간 내내 그 편집기를 돌리고 있는 내 모습이 이게 맞나? 다른 동기들은 후배를 양성하고 그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자기도 제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모르니까 더 막 반복해야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에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좀 지치는구나.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내가 직무를 선택을 했고 여기에 갈아 넣었는데 갑자기 부서 이동이 된 거고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현타가 올 수밖에 사실 없었던 거죠.
못하겠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부장님 그랬어요, 저한테. 방송 원고는 일반 글쓰기랑 달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혁신팀에 있을 때 CEO 블로그 업무를 하면서 CEO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 글 쓰는 건 알겠는데 방송은 좀 다르니 방송의 구성 이런 걸 배우려면 편집 기술을 배워야 돼 해서 시작했는데 한두 번 만들고 저는 방송 구성을 다 알았습니다. 전 PD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100% 150%를 해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부장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부장님 이거는 이 기일 내에는 좀 힘들고 이런 말 하면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니까 이거 시키는 거야 이러면 가스라이팅이네요. 마감을 막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해내고 그럼 해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거짓 감정에 취하는 거죠.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부서 일이 나한테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감내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를 번아웃까지 이르게 했던 거 후회는 됐었어요. 사람이 바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족. 회사에서는 스마일맨으로 다 한다 그러고 어떻게든 할 수 있죠 하면서 아무리 속이 들끓어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근데 집에만 가면 완전 까칠해서 피곤하니까 맞아요. 다른 가면 쓰는 거죠. 남편하고 애한테는 온갖 짜증 다 내고 그런 저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내 삶이 온전하지 않구나 라는 시그널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제가 13년 차에 육아휴직을 써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애를 낳고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했거든요. 출산휴가 가기 전에 시스템 요건 정의하고 내가 출산휴가 간 동안 개발하고 개발자들이 돌아오면 테스트할게 이렇게 해놓고 갈 정도로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 금방 올 거야. 나 금방 올 거야. 3개월만 참아 이러고. 그때 육아휴직을 정말 등 떠밀리기 식으로 한 거예요. 상황 때문에. 휴직하면 후퇴할 것 같고 내가 쌓아왔던 평판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돌아오면 내 자리 없을 것 같고. 너무 하기 싫지만 육아휴직을 했고 그럼 나도 육아휴직 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는 해야겠어. 금요일날 마지막 근무하고 토요일날 바로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나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이제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이 열심은 어디를 향하는 열심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만족할까? 자꾸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일하는데 과연 나는 행복하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의 성공이나 내일 뭘 해야지만 생각하는데 그럼 오늘은? 이런 의문들을 제주에 특히 한 달 있으면서 그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다 보니 내 삶이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대상이 일만 돼선 안 되겠다. 사실 회사에서 자꾸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저 자신은 생각하잖아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좀 더 애써야지. 그럼 더 성과가 날 거야. 이렇게 나를 닥달해 왔는데 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나 좀 괜찮은데 한 다독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구나라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내일 성공하고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랬던 것을 조금 미루고 오늘에서 내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는 행복을 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나는 회사에서 혁신해, 도전해, 목표 달성해 이 얘기보다는 나의 진솔한 이야기,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나는 내 글을 쓰러 회사를 나와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진짜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회사 안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계기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가 생겨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3년 차에 난 여기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다. 그런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난 뭘 할 때 행복하지? 고민을 해서 선택한 게 크리에이터고 퍼스널 브랜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그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40살에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15년을 했었고 나는 얼마를 모아놨고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 거고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건데 글을 쓰려면 사실 그 기간을 버틸 자산이 좀 있는지 회사 밖에 나가서 책을 쓰고 팔 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냥 무작정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체킹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좀 확인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무턱대고 퇴사해서 나와서 정말 그냥
사실 글이라는 게 쓰면 다 글이고 많이 쓰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작가라는 직업으로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런치에 많이 썼었는데 글을 옮기면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브런치는 다음으로 홍보를 해주는데 다음 메인 화면에 얼마나 실리는지 그런 가능성도 다 타진을 해봤어요. 이건 해볼만 할 것 같아. 이런 감각도 좀 키웠고. 사실 크게 불안하진 않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글을 썼었고 사실 저는 매일 글을 써요.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많은 작가님들 그러시지만 내가 작가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까지 과하게는 살지 않아도 내 직업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매일 글을 쓰거든요. 내가 어쨌든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나의 확신이 있고 내가 나를 믿는 계기들과 근거가 생기니까 불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했던 게 회사 밖에서 내 경험과 스토리와 메시지를 컨텐츠로 만드는 맞아. 크리에이터가 난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랑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매 컨텐츠마다 반응도가 높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쌓아간 시간들이 결국에 돌아와서 나한테 어떤 기회로 올 수밖에 없다. 네. 이 길로 이 방향으로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신을 가지는 거, 그 확신까지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확신을 가진 뒤에도 사실은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잖아. 그게 늘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든 어쨌든 사람은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장을 이뤄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제가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좀 더딜 수 있고 성과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과하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시절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남들의 인정을 놓칠까봐.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닐까봐. 늘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막 나를 달달 볶으면서 사니까. 사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괜찮고 상무님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난데 그거를 좀 알고 또 과하게 너무 애써서 너의 에너지에 120, 150을 막 내가면서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의 일은 우리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 30%잖아요. 맞아요. 근데 20, 30% 중에서 내가 지적을 받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80%, 70%까지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잣대를 스스로한테 갖다 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퇴사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굉장히 좀 작아진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줘도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서 20, 30대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친한 사람이 정말 손꼽히게 딱 남아 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내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관계를 쌓아야겠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큰 법인데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명확하게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사이. 그 정도. 네, 개인적인 감정에 뭐 서운해 이런 거 없이 딱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 사이. 좀 되게 냉철할 것 같지만 회사 안에서의 관계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좀 더 건강하고 좀 클리어지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실수해도 덜 혼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사든 동료든 뭐 누구든 간에 최대한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제 선임 중에 한 분이 진짜 일만 딱딱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일을 잘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회사에서의 본질은 일이더라고요. 회사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동료다. 일이 매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사 사람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내 안에 지인의 범주에 넣고 싶으니까 애쓰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좀 냉철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과는 그 관계에서 일을 얻으려고 애쓰고 마음이 아닌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훨씬 더 좀 내가 덜 지치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어요. 네. 일을 좀 배제하고 상사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어쨌든 15년 동안 네. 회사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네. 나라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다. 솔직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돌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서류를 확 던지는 그런 팀장님 계셨는데 제가 일을 못하는데 그럼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약간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지만 던지셨을 땐 좀 서운했습니다 정도는 회식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또 부장님 언짢은 반응 나오면 약간 술 마신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꿍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부장님이나 임원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직속 선배에게라도 얘기해서 이분과 관계에서 좀 어색해서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순화하는 어조로 여쭤보면 다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좀 이건 것 같아요. 나 혼자서 꿍이 있으면 안 돼요. 표가 다 나요. 어차피 불편할 거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위기 좋을 때 네. 그때 솔직하게 조금 최선을 다 했는데 일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보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운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 어쩌보면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열에 한 8분 정도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의 가장 큰 팁은 변명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적을 받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꿨잖니, 네가 마감을 땡겼잖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일단 수긍하고 보완하면서 말을 얹을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변명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혼나요. 어차피 혼나고 근데 이미지를 깎아먹느냐 아니냐는 또 있으니까. 물어보는 후배들이 착각인데요. 후배들이 선배들 바쁜데 고생하시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질문의 질이 중요하긴 한데, 선배 저는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건 어때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중간 과정을 확인하는 후배들. 부장님이 이 방향으로 보고서 쓰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이 팩터가 발견됐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판단이 안 될 때. 내가 판단해서 일 딱 끝내놓고 더 손 많이 가게 하지 않는, 혼날 것도 각오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만큼 이 일이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중간중간 물어보고 보고 잘하는 후배들이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네. 그걸 딱 갖고 왔는데 방향이 맞아요. 다른 거야. 폭탄 들고 오면 이제 같이 야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 일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신입사원 때 저는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쁘시니까 어떤 거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 열심히 했어요. 막 진짜 집에 가서도 작성하고 완성본을 갖고 간 거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맞아.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회사에서는 완성본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사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 어떤 걸 시켜놓고 100% 신뢰를 어차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잘하고 있나? 진짜 그쵸? 잘하고 있나? 이런 맞아요, 신경을 맞아요.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경 쓰는 그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중간 보고들이 너무 중요했던 거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일을 시켜도 고민은 하겠구나, 자기 일화해서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높은 일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되고, 그게 또 나의 커리어가 되고. 일을 너저분하게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왜 사실 회사 문화라는 게 깔끔하게 뭔가 정리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한답시고 너무 작은 요소에 몰입해가지고 양으로 자꾸 일을 승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데이터들이 중요한데, 나는 일을 잘하는 걸 양으로 보여주겠어, 싹 끌어안아서 오는 친구들 있는데 후배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보고. 맞아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특히 의사결정권자들은 결정할 의사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페이지 보고서 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페이지로 말끔하게 정리될 능력은 안 돼. 신입사원이고 대리야. 그러면 양으로 승부해야지 하면서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고. 맞아요. 나를 좀 알려야 되죠. 아무리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이 소중하다고 회사는 말합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너희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근데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좀 잘난 척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부터 숙이고 있으면은 네. 우리는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정답인 것 같고요. 내가 그 일을 잘해서 막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소문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신기술 너무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컨퍼런스도 가봤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좀 소문내야 이만큼을 하던 걸 남들은 알아줄 수 있으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이 좀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예를 들어 저는 사내 방송을 하면 취재를 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서칭을 해보고 이 친구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 보이니까 방송 출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부장님 눈치가 보여요. 알죠. 알지만 어차피 회사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알리는 것들도 되게 필요해요. 정말요. 네, 작은 기회들이라도 예를 들어 독후감 공모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직원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면 거기에서 이름을 좀 알려보는 거. 그러면 그건 분명히 누군가는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가 부서를 옮기고 싶거나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되진 않거든요. 그걸 좀 알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네. 윗분들은 회사 방송이나 회사 그런 맞아요. 캠페인 이런 거 네. 엄청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드밴티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임원분들은 방송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세요. 음. 예를 들어서 5명의 공동 1등이 나왔어요. 비슷비슷해.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방송을 타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은 다음에 뭐 지역 전문가를 가든 승진을 하든 본사로 들어오든 분명히 좀 방송이 잘 나오고 실제적으로 일을 잘했다면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거든요. 방송 찍으면 불편하고 일거리 많아지고 자신의 업무적인 게 뭐 좀 흐트러짐 있고 이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좀 작은 기회라도 잡아서 내 이름을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회사 생활이 또 즐겁잖아요. 성취의 기쁨, 또 알려지는 기쁨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내 사내 공모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상품 개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그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경력이니까 그런 걸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입사원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잡힐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공모나 어떤 의견 개진을 통해서 부서를 옮기고 경력을 만들어서 그게 결국 쭉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있죠. 사실 신입사원 때부터 어떻게 1년차, 맞아요. 2년차, 3년차에 어떻게 뭔가 다이나믹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네. 저도 뭐 회사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직무를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업 쪽으로 어떤 게 나는 길게 갖고 가고 싶은 거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좀 스스로가 정의를 하면은 그렇게 뭔가 내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서 제일 먼저 다이어리를 펼치고 전날의 투두리스트를 OX는 돼 있잖아요. 그 점수를 매겼어요. 그날 하루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나? 전날. 전날. 아침에 이날은 뭐 70점이었어. 그럼 왜 70점이었니? 반성과 뭐 각오 같은 간단한 일기를 쓰고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세우는 걸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확실히 달랐나요? 문제는 있어요. 투두리스트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문제예요.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만들고 맨날 점수는 60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70점. 계속해서 투두 리스트를 쓰다 보면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사실. 네, 저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X가 많으면 좀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아침에는 신뢰하잖아요. 난 오늘 다 해낼 수 있어. 너무 긍정 파워가 넘쳐서 그걸 계속 과하게 하다 보니 나는 열등한 사람이고 나는 더 노력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쳤던 것 같고요. 투리스트를 쓰면서 이거는 반드시 시급하게 우선순위도 써놓고 이건 시급하니까 먼저 하고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거니까 띄워놓고 그런 이제 관계적인 일의 성격상의 분류를 해놓고 시간 관리했던 거는 좀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됐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쟁에 너무 노출돼서 살아와서 사실 2030 세대는 학창시절부터 번아웃을 겪어왔다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남의 타인의 평가에 시달려서 나는 아직 부족한 존재라고 나를 다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나는 지금 괜찮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를 인정해주는 걸 먼저 좀 해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요즘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타인의 그런 잣대에서는 엄청 스스로가 엄격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데 스스로는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감싸거나 이런 건 없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네? 아 그럼 내가 부족하구나. 네. 나는 뭐 더 하거나 아니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본인만의 굴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퇴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자괴감도 있어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번아웃도 와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있고 회사 안에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못하지만 이거는 잘하잖아. 맞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잣대로 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우리가 내일만 생각하잖아요. 특히 젊을수록 아, 나 내일 더 성공하고 내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그런데 내일 더 나아지려면 오늘을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오늘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일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살피는 그런 정성도 좀 내게 쏟는 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